네, 안녕하십니까. 박순의 경을 치다 박순우입니다. 핀테크라는 단어가 이번 한 주간 경제계의 핫한 단어로 떠올랐습니다. 핀테크는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IT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부가 핀테크를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고요. 오늘 박순의 경을 치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핀테크입니다. IT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핀테크와 같은 IT 기반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죠.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대규모 보안 사고가 아주 터지고는 하는데, 과연 IT 강국이라던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에서는 왜 이리도 취약한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여러분 모시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핀테크란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전향적으로 금융규율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핀테크가 최근 금융계 대세로 굳혀지는 모양새인데요.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 자산 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 IT 융합형 산업을 지칭합니다. 쉽게 풀면 전자지갑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핀테크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도 일종의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뱅킹,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거래 방법이지만 돈 이전에는 일일이 은행 점포를 방문하거나 CD나 ATM 기기를 찾아다녀야 됐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전환이 최근 핀테크란 이름표를 달고 PC에서 모바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대표주자죠. 다음 카카오가 지난달부터 카카오 뱅크 월렛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 앱을 통하면 최초 등록한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별도의 과정 없이 한 번에 10만 원씩 소액 계좌이체와 결제가 가능합니다. LG 플러스도 다음 카카오와 비슷한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나우를 출시했고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국내 주요 6개 카드사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삼성 월렛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각 카드사들은 자체 앱카드를 개발해서 결제 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에 한창인데요. 이렇게 국내 핀테크 산업에 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보안 문제 등 핀테크가 가는 길목 곳곳에 있는 난관들을 해치고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정현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핀테크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시는 분은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강임호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그 핀테크 개념 정리를 잠깐 해봤는데요, 교수님.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또 어떤 대표적인 서비스가 있는지. 예. 뭐 예를 들면은 그 한 가난한 예술가가 자신의 그림을 팔려고 하는데 그 구매하려는 사람이 신용카드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좀 난감하게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조그마한 이어폰과 같은 소도구를 꼽으면은 신용카드로 자신의 그림을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어 있고요. 기존에 불가능하던 상거래를 지급수단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그것이 핀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좀 더 상거래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군요. 자, 이번에 그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요? 네, 지난 12월 22일 날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그 핀테크 육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주요 그 골자를 보면은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산업과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의 어떤 경쟁도 있고요. 아까 그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그 보안에 있어가지고 그 사이버 보안에서 그 공인 인증 제도나 여러 가지 보면은 정부의 어떤 규제나 정부의 어떤 그 제도적인 측면에 이제 많이 그 귀착시켰던 것을 이제 업체가 자율적으로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보안성도 강화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융 서비스업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가겠다 그런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또 부수해서 그 영국이나 다른 그 해외 선진국 같이 그 핀테크 산업을 어떻게 보면 창조 경제에 있어가지고 저희 뭐 정책 자금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집중 육성이라든지 또 핀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크로스보더이기 때문에요. 그 외국에 저희 그 시장이 좀 잠식될 우려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뭐 국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권을 지키는 거죠. 그것을 락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락인 효과도 간접적으로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핀테크의 선진국 시장 잠깐 짚어주셨는데 중국도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좀 더 발전해 있는 단계죠? 예, 중국이 많이 발전해 있고요. 아시겠지만 그 알리바바가 이제 알리페이가 지금 현재 그 페이팔 같이 그 간편 결제 시장에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알리바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크로스보더에 있어서의 우려가 나타나는 게 그 아시겠지만 여기 티머니하고 지금 그 합작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그 알리페이를 통해서 티머니를 충전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와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웨어버리에 있어서도 저희가 손해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원해서 핀테크 기업을 우리가 좀 육성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시장을 또 외국 기업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몰릴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이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교수님, 앞으로 핀테크 시장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하고 진화해 가리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진화 방향은 결국은 그 빅데이터의 처리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보안성도 높고 간편성도 높은 그런 이제 직업 기술이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보안성이 좀 높으면은 조금 불편하고 편의성이 떨어지고요. 또 간편하면은 보안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이제 대체 관계에 있었는데요. 빅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보안성도 높고 또 간편성도 높은 그런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암호를 입력을 할 때 자기 암호를 굉장히 빨리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암호는 뭐 이렇게 두세 자 입력하다가 또 보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 패턴을 인지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암호를 입력하는 걸 보니까 본인이다. 또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암호를 한 번만 쳐도 예전과 같은 그런 보안성이 유지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넣을 때 그 타이핑 속도도 패턴을 잡아내가지고 보안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에 핀테크 시장은 더더욱 발전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금융업계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영업 실적 좋지 않은 데다가 핀테크 또 업체들이 치고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보시는지?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이 핀테크가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그 지금 그 핀테크의 전 세계적인 허브는 런던인데요. 런던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바클레이스 한 300년 된 은행이죠. 피닛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상으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개발을 했고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또 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은행들 같은 경우 봐도 그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여러 가지 무슨 그 추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금 금리를 뭐 우대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그 규제적인 어떤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핀테크 산업을 은행들이 지금 같이 합작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 보면은 지금 그 전자금융거래법 상에 보면 이용자죠. 고객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모바일 시대에 이제 맞춰서 핀테크 기업도 그러한 책임성을 나눠 갖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규제 하나는 의미가 없고요. 모바일 환경에 맞는 규제의 어떤 체질 개선이 지금 굉장히 우선돼야 되고요. 은행들도 사실 보면 지금 지난번 그
우리 이거 공인인증서 문제 때문에 예.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는 지금 완화되었는데 지금 공인인증서 계속 쓰고 있고 그렇죠. 획기적인 뭐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은행들 역시도 좀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한국은행인데요. 예. 지급결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한국은행 사실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수단이 많은데 예. 한국은행도 역시 핀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전통적인 금융업 위기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편 또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 금융업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또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예, 가장 큰 영향력은 그 온라인 거래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체로 아마존을 보시면은 그 구매를 할 때 당신이 이런 거를 옛날에 샀습니다. 당신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책을 주문한 사람들이 이런 책을 주문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돼 가지고 당신이 사려고 하는 TV는 외국의 직구 사이트에 더 싼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빅데이터를 처리해 가지고 고객의 쇼핑 패턴을 안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외국 직구 사이트도 소비자들한테 쉽게 접속이 되니까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국내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국경이 무너지는 것이 더 좀 이렇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금 뭐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과 해외 선진국의 핀테크 시장을 비교했을 때 뭐 기술적이나 제도적이나 수준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요? 그 이리적으로도 지금 좀 말하기 어려운 게 예. 지금 은행권에서는 그런 예. 얘기를 합니다. 핀테크가 은행 산업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그 외국하고는 달리 우리는 지금 인터넷망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지금 저희가 그 인터넷 뱅킹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터넷 인프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고요. 예. 이제 또 뒤에서 지적하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FDS라 그래가지고 예. 그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개별 은행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공인인증서 제도화에서 예. 은행들이 사실 보면 그 보안성에 이제 좀 취약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 편의성하고 보안성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죠. 두 개가 결합되어야만 그 기관의 어떤 그 신용도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또 이제 대형화되면 수수료 경쟁에서도 그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좀 시급하다. 근데 거기에 한 가운데는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요. 교수님, 어떤 규제가 우리 지금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지금 핀텍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예. 그 보안성 심의부터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를 받고 이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주 길고 지루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IT 기업이 또 그 직업 기술을 새롭게 개발을 하면은 그 보안성 심의를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피지나 신용카드사, 금융회사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직업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시장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다. 예. 이렇게 그게 정말 좋은 기술이면은 테스트를 해보고 보안성이 좀 취약하면은 고치고 예. 또 간편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예. 그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전향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규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보안 관련 규제들이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지고 있는데 보안 사고는 사실 뭐 심심치 않게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있고요. 참 이 문제도 어떻게 좀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 또 어떤 부분들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그 핀테크의 어떤 그 테크놀로지 예. 내지는 새로운 그 서비스를 얼마나 자기 산업에 그 녹아내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양한 아까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핀테크의 어떤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락킨이라고요. 예. 기존의 어떤 그 고객 기반을 넓혀 자기가 뺏기지 않고요. 예. 또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이제 창출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예. 뭐 특정 업체를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루프페이라고 해서 예, 예. 그 미국에서 아주 핫한 그 스타트업하고 지금 그 여러 가지 공조를 하려는 시도는 예. 결국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적인 어떤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절박하면서 나온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결국에는 또 이제 보안 문제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전환되는 방향을 보면은 좀 사전적 규제에서 앞으로 사후 점검으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는지요? 예, 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보안 문제를 예. 너무 그 금융 당국의 책임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예, 예. 은연중에 이제 소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금융회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금융당국도 그런 부담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조성됐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금융회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유인을 잊어버리고 소비자는 자기 보안을 자기가 조심해야 되겠다. 암호도 잘 보관하고 공인명수도 잘 보관하고 하는 그런 유인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규제로 전환을 하면은 소비자하고 금융회사가 똑같이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금융회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사기 문제를 방지를 하고 소비자는 자기 카드 같은 걸 잘 보관을 해서 또 보안을 신경을 쓰고 하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더 보안 문제가 소비자 금융 부분에서는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영 교수님, 국내 핀테크 시장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아까 뭐 몇 업체를 언급을 하셨지만은 좀 어느 업체가 이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보면 지금 그 금융권은 보면요. 예. 지금 예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터넷 뱅킹 그 인프라가 워낙 좀 잘 짜여져 있는 면 예, 예. 그리고 그 금융투자업 보면은 그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투자 자문 쪽이나 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어떤 중개 업무 이런 전통적인 금융 영역은 크게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는 위협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그 포털 업체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결제 이외에 송금이라든지 그 자산 관리, 그러니까 자산 관리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소비 그 행태나 소득 같은 게 다 추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신의 어떤 그 소득 수준에 비해서 자산 관리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든가 그런 걸 다 이제 그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산 관리까지 되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는 거는 산업의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하면 예. 정부 쪽에서 좀 고민할 게 그 부분입니다. 이제 금산분리 문제가 이제 예. 그 지금 또 이슈가 될 수 그렇죠. 있겠군요. 핀테크가 결국에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예. 마지막에 가서는 금산분리 문제가 또 다시 이제 될 것이고요. 예. 핀테크 특성상 예. 대기업들이 아마 이쪽 부분에 많이 새롭게 투자를 진출을 하고 할 시장을 것이고 만들어내겠군요. 그런 예.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전통적인 어떤 금융업과 이제 교차하는 그 영역에서 예. 금산분리 문제도 많이 불거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좀 규제적인 완화 내지는 예.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강혜묘 교수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연구원 두 분 모시고요. 지금 한창 활성화되고 있는 핀테크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킬 시즌이 돌아왔다. 아직도 펜션과 스키장비, 스키복을 따로따로 예약하시나요? 펜션에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그것도 45%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박 2일 숙박권에 스키장비와 스키복 렌탈까지 이 모든 것을 평일 이용 시 단돈 79,000원. 아직 놀라지 마세요. 이 초특가 가격이 한 명도 아닌 2명 기준 가격. 베어스타운과 펜션이 고작 10분 거리. 여기에 리프트 40% 할인권까지 보너스로 드립니다. 낮에는 새로 단장한 베어스타운에서 짜릿한 겨울 스포츠를, 밤에는 아름다운 펜션에서 신나는 바비큐 파티를. 단돈 79,000원으로 떠나는 초특가 겨울 여행. 오직 펜션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 수준이 위태위태한데요. 바로 올해 초였죠.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KB카드 약 5,300만 건, NH카드 약 2,500만 건, 롯데카드 약 2,600만 건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외부 파견 직원 등을 통해서 유출이 됐습니다. 한편 이른바 77 디도스 대란으로 알려진 2009년 해킹은 북한의 첫 사이버 테러로 밝혀진 사건인데요. 당시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등 22개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일부 사이트는 최장 3일 동안 마비됐고 피해액은 무려 5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1년 최대 해킹 사고였던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은 해커가 해외 13개국에서 이 27대의 서버를 활용해 농협 금융 전산망 시스템에 침입한 사건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된 농협 PC 무려 273대가 파괴됐고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번 달 사상 초유의 원전 해킹 사고가 또 터져버렸습니다. 원전 해킹 사건은 12월 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악성 코드 공격을 보안업체에 신고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원전 반대 그룹이라고 자칭한 해커들은 15일부터 23일까지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총 5번이나 원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수원 임직원 연락처를 비롯해 각종 원전 내부 시설 도면 그리고 원전 보안 프로그램까지 무려 85건에 이르는데요. 이 해커들은 성탄절부터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자료 10여만 장을 유출하고 또 2차 파괴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테러가 진화되는 반면 보안 수준은 도통 강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실한 국내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정현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두 번째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 정말 갈수록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좀 해야 될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주신 분은요, 카이스트 경영대학 문송천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연일 바쁘시죠? 자, 뭐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뭐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문제가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사이버 보안 수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그 IT 강국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또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10명이 도둑 1명을 못 막는다고 우리가 보통 사이버전을 얘기할 때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공격받을 곳이 많지만 북은 IT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공격할 곳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켜야 될 곳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부 부처에서 각 기관도 만들고 뭘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IT의 어떤 위상을 봤을 때 이 전체를 커버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이번에 인터넷이 이렇게 단절이 됐는데도 별 피해가 크지 그렇죠. 않았던 모양입니다. 워낙 뭐 IT 의존도가 낮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지난해 7월에 교수님 이제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 대책도 내놓고 뭐 다양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국가에서 사이버 안보 종합 대책도 내놓고 또 지난 카드 3사 정보 유출에 이어서 금융권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가 정부 종합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10가지를. 근데 그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사이버 해킹의 특징을 정부가 지금 전혀 모릅니다.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면 주민번호라는 전 세계 다른 나라가 안 쓰는 이 특이한 번호, 이 마술과 같고 마법과 같고 강력 접착제 기능을 하는 주민번호라는 걸 쓰는데 그걸 쓰는 걸로 인해서 오는 폐단을 분석을 못하고 그냥 일회성 사건으로 KBS YTN 해킹당하면 그 일회성 사건으로 청와대가 해킹당했으면 일회성 사건 원전이 해킹당하면 일회성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게 책임 소재가 없어요. 청와대도 책임 소재가 없고 행자부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주민번호 문제에 대해서 주인인데 미래부는 방관하고 예. 그래서 정부 부처가 뭐 공무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 이 문제를 다 방관하고 회피하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막말로 제가 닦아놓고 말씀드리면은 정권이 3년 남았는데 예. 3년만 버티면 되지. 예. 뭘 그렇게 문제의 전곡을 찌르냐 이거지. 이런 그 공무원들의 안 이런 자세가 예. 우리를 이 10대, 20대 해커 집단이 국가 하나를 가지고 농락을 하는 소위 농락당하는 일입니다. 이게. 예. 이게 상당히 창피한. 그래서 보안 수준은 상중하 중에 하에서도 하야. 예.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자, 지금 하에서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리고 그거보다는 그 원인으로 지금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 네네. 자세 여기에 굉장히 지금 이제 성토를 하셨는데 네네. 뭐 보안 후진국이라는 얘기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우리가 2013년 7월에 예.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라는 걸 내놨지요. 예. 그래서 사이버 테러 대응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맡고 실제 실무총괄은 국가정보원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한수원이나 원전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이제 국가정보원이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그냥 점검만 하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정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권이 사실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걸 갖다 그냥 걸리면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말고 뭐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체계이군요.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컨트롤 타워에 감사권을 줘야 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피스마라고 하는 예. 미국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방정보 시스템 및 예. 그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예. 보안 대책이 미비한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강력한 권한을 줘야 예. 보안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신경을 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 이제 선죄가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문제가 생겼으면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문제점은 또 다른 대책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뭐 감사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보다도 예. 국가의 전기, 수도, 가스, 이 도시철도, 뭐 도로공사, 항공, 기관시설, 공항 예. 기관시설 자체가 해커 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책임 소재 누가 책임을 갖고 뭐 수사권까지 갖고 감사권까지 갖고 이런 그런 것보다도 이 문제가 국가 수준에서 예. 국가 수준에서 국가 인프라가 해커한테 해킹당하는 일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예. 그럼 그게 왜 한국이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받을 일이 많다 이거죠. 예. 예를 들면 북한은 IT 강국이 아니니까 공격당할 일이 적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말이 IT 강국이라고 우리 스스로 하지만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리보다 IT 강국이면 더 IT 강국이지. 근데 그래서 거긴 왜 안 당하냐 이거예요. 왜 우린 당하냐 이거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한국이 IT 강국이니까 그래서 일면 자족해요. 일면 미소를 짓고 해커들이 미소 짓고 있는데 이게 영 지금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정부에서 지금 첫 단추조차 잡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파악도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한수원이 겪은 것도 그렇지만은 좀 이런 사이버 테러의 대응 방식도 좀 우리랑은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북한의 인터넷 다운된 것도 미국이 주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추측컨대 미국이 주도했다고 보이죠. 대응 방식도 굉장히 단호하고 그렇죠.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어떤가요?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먼저 전체 어떤 대응 시스템,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봤을 때도 예. 미국은 소니 퓨처스가 당했단 말이죠. 예. 북한한테. 일단 FBI가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요. 예.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비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예. 여기서 비례란 얘기는 예.
그 나토의 탈린 매뉴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이버 공격의 양과 질에 비례해서 예. 공격할 수 있다라는 교전 규칙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말하는 그 비례적 대응은 예.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공격을 포함합니다. 즉 비대칭 전력일 경우에는 물리적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 사이버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미국은 소니 픽처스라고 하는 일개 민간 업체가 당했는데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예. 우린 지금 이게 한손 원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무슨 어떤 해커 실체건 뭐건 간에 어떤 대통령의 강한 어떤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없지요. 없고 어떤 대응 시스템도 조금은 우리가 이전한 게 뭐였느냐 뭐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약했고요. 할 말 많으시죠, 교수님? 그럼요. 예. 과거에 미국이 예. 리비아가 지금 친미 정권이 들었었거든요. 예. 5일 동안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입니다. 가다피가 그 5일 뒤에 손을 들고 친미 정책으로 선회했는데 예. 결국은 제거됐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예. 이게 뭐냐면은 이 전기 수도 가스가 이 해커들의 손에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손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왜 그러냐면은 이 다른 나라에서 안 쓰는 주민번호 때문에 예. 이 주민번호라는 거는 그 원전 관리자나 가스 수도 관리자의 개인 정보를 최근 정보까지 업데이트해서 볼 수 있는 이 다른 정보를 다 엮어서 예. 볼 수 있는 아주 그 대단히 귀중한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마음대로 쓰니까 지금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청와대 해킹 이후에 주민번호 폐지를 포함해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오. 그랬더니 행자부 장관이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어디 출마했어요. 출마하고서 그 후에 차관이 그 팔로우업한 것도 없고 오늘 현재 주민번호 정책은 원상태로 복귀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주민번호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서 병원과 금융권에 면제부를 줬습니다. 당신들은 써도 돼. 예. 그 병원과 은행에서 쓰기 시작하면은 전국 모든 기관에서 쓰는 거죠. 그것도 원점으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남은 정권 동안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예. 다음 정권이 이 문제를 테이크오버해서 그때 가면 그 사람들이 뭐 좋은 대책을 마련하겠지 하는 그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방관적 자세입니다.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이려면은 우리 지금 발전한 그런 기술 수준에 맞춰서 좀 우리 사회적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사이버 보안 불감증에 있지 않나. 지금 뭐 정부의 그런 미온적인 대응, 그다음에 근본적이지도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한 대응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좀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국가정보화 백서라는 걸 냈습니다. 우리 예. 정부에서. 예. 여기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IT 예산 중에서 5% 이상을 예. 보안에 투자하는 기업의 비율이 있습니다. 예. 영국이 한 50% 정도 되고요. 영국이 50%. 네네. 예. 미국이 41%입니다. 우리나라가 3%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일반 기업의 인식이고요. 이번에 예. 원전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외부 활동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한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보안팀도 만들고 운영을 했답니다. 했는데 보통 이제 잘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1년이 지났더니 야 너희들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여기 왜 있니? 이러더니 팀을 다른 데 배치시키고 인력을 줄이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인원하고 예산을 또 그렇죠.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보안 의식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건강검진 받으면 건강검진을 받고 병이 하나도 안 나오면 건강검진비가 굉장히 아깝게 여겨지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접근 자세를 좀 우리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안 업무라는 거는 기업의 사이드 업무죠. 예. 주 업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원이 보안 업무를 담당 안 해요. 다 위탁 용역을 주지. 예. 우리가 저도 학교에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그 경비원이 용역 업체 직원입니다. 그 제가 출입하면 제 얼굴도 몰라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무슨 보안이 되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기업 지금
한전이든 가스든 수도든 그런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안이라는 게 이거는 우리가 문을 잘 걸어 잠그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웃소싱, 인소싱 하잖아요. 인소싱 해야 될 분야지. 어떻게 보안을 아웃소싱 합니까? 집안의 금고를 용역업체한테 맡기고 살림이 운영돼요. 그런 그 자세 변화가 중요한 거지. 예산상의 그 차이 이런 우리가 뭐 투자 안 하는 건 말도 못하지만 정신 자세가 이게 우리 회사의 주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 업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건 그냥 맡기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야 돈이 더 적게 들고 사고도 뭐 별로 생기지도 않아. 뭐 그걸 우리가 노상 주요 업무로 다룰 수 있느냐. 이런 자세가 잘못된 거죠.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근데 관련되는 뭐 일부에서는 관련 인력이 국내에 너무 부족하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지금 인력을 사실은 인력 키워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걸 사실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사실 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의 어떤 인력 양성 방향을 잘 보면 몇 명을 양성하겠다만 있습니다. 숫자 노름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떤 퀄리티의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어디 취업시켜서 이 친구들의 어떤 사회적 어떤 입지가 어느 정도 보장되게 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07년에 국무부와 상무부에 해커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 두 군데가 똑같은 보안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무부는 막았고 상무부는 뚫렸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국무부에 보안 전문 인력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보안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몇 명을 양성하겠다가 아니고요. 교육을 우수하게 시킬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커리큘럼에 대해서 교육의 질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취업이 또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2012년 6월 현재 42개 주에 166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5년마다 계속 재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가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또 학생들이 그걸로 또 우수한 학생 지원을 맞습니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냥 숫자로만 하는 거죠. 교수님 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기술 수준도 지금 보안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보안 패치 이런 보안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공짜로 받잖아요. 그래서 보안 소프트웨어라는 게 공짜라는 인식을 국내 어느 업체인가 심어줬고, 보안은 그냥 중요하지도 않고 공짜로 하는 거지. 우리가 내가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거기 투입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게 깔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도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그 다음에 잡기 힘듭니다. 주민번호도 처음에 48년 전에 썼다가 지금 없애려니까 쉽지 않듯이 이게 한 번 도입하면 습관이 만들어지면 공인인증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데 저도 쓸 때마다 불편해가지고 이루 말도 못하는데 그거 없애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 도입되고 나면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백지 상태로 들어가서 원점으로 들어가서 이게 디지털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거라면은 이건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되겠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요. 정부가 방관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정부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아까 서두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추진 체계요. 사실 뭐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연관 안 되는 부처가 없고 기관이 없고 기업이 없는데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부 회의를 우리 이제 컨트롤 타워나 이 구성이 말은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지만 저는 사장단 회의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사장단 회의. 예전에 우리 대기업에서 그 왕 회장님이 그때 잠깐 자리를 비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자님들 인터뷰가 뭐였냐면 왕 회장님이 이제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고 빠른 어떤 의사결정이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했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어떤 각부의 장관이 모여서 그냥 협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다도 좀 강력한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교수님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정리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우리나라 해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수위가 높고
이런 국가 차원에서 10대, 20대 해커 집단에게 소위 농락당하는 이유가 캐고 들어가면 바로 주민번호에 있습니다. 이 주민번호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때 아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더 스터디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 문제를 30년 동안 깊이 연구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킹의 문제의 근원은 주민번호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민번호에 관한 한 청와대고 행자부고 미래부고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다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고, 여기에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주어진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해킹이 이렇게 해커들한테 농락당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뭐 IT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제도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좀 개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경영대 문송천 교수 그리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지난주부터 오후 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시간에 뵙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분들 많으시죠. 어색해하지 마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이 있고 살아있는 경제 이슈들을 전해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고요. 박희준의 경을 치다 2014년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날짜로는 일주일 후입니다마는 연도로는 2015년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양띠 해인데요. 특이하게도 뭐 청양띠의 해라고 또 합니다. 청색은 젊음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자, 미리 새해 인사드립니다. 더욱 젊어지는 한 해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미술 박사에게 물어보세요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16개 중소건설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케미칼이 개발한 스카이셀 플루프리필드 시린즈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주부진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52세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절반 정도가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미국 애틀란타발 인천국제공항행 항공기에서 벌어진 기내 난동 논란과 관련해 상황 통제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서 운영 중인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은행 환전소 4개 사업권에 대한 입찰 결과 외환, 우리, 신한은행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 박사 박혜영입니다. 네, 27일이면 바로 내일인데요. 네, 마지막 2014년 전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청담동에 위치한 페인티안 갤러리에서는 연말 특집으로 소중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전시 행사에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02-2000번에 4989번이나 샵 2034번으로 참여 메시지 보내주시면 초대장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네, 토속의 해학의 화가라고 불리는 최영림 작가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최영림 작가는 1916년 평양 출생으로요, 해화와 판화를 아우르는 네,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화백이신데요. 최영림 화백은 평양에 부유한 약국집 아들로 태어나서요, 네, 일본에서 그림을 배우고 네, 6.25 전쟁 때는 월남하여서 전쟁의 처참함을 느끼면서 고향을 그리워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인의 한과 그리고 한국인이라면은 한 번쯤은 최영림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의 작품 세계를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만나보실게요. 네, 최영림 화백은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작품을 주로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품에서는 둥글적이고 그리고 토속적인 주제로 연출하여서 한눈에 친근함과 그 정을 느낄 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영림 작가는요, 캠퍼스의 혼합지로를 사용한 네, 이 작품은 5호되는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2년 작품입니다. 네, 작품에 문의하고자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02-2000번에 4989번이나 네, 문자 메시지 주시면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지금 보고 계시죠? 네,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가족처럼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물들의 형상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네, 곰곰이 뚜렷하게 봐야
돼야지 어떤 작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징은요. 실루엣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물들이 몇 명인지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작품을 꼼꼼히 찾아보면서 저랑 같이 작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님 화백의 작품은요, 옥션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해방 이후에는 박수근 화백과 함께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최영님 화백은 50년대에는 검은색이나 짙은 색을 주조로 큐비즘적인 형태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60년대에는 접어들어서는 설화를 주제로 한 연작 형태를 주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70년대 들어서는요, 원시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가 강한 그런 작품을 주로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몽환적인 환상 세계나 그런 작품들은요, 어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몽환적인 환상 세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날개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네, 민화나 그리고 불화에서 소재를 가져와서 재구성하여 명랑하고 그리고 토속적이고 따뜻함 그리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으로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작품이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친 붓질과 그리고 굵은 마테리얼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질감 표현은 그 외롭고 가족의 포근함을 그리워하는 그런 작가의 분위기를 배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죠? 지금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 네. 제 주위 분 중에 최영님, 하백님 작품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소개해주신 작품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이 작품은 지금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이요? 네. 옥션 같은 데서도 그런 작품이 좀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거기랑 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올해 한 해 동안 K옥션에서는요, 호당 4호에서 5호 정도 되는 사이즈는 600에서 1200만 원 정도의 추정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중인 작품 있잖아요. 네. 그 작품도 그럼 구입이 가능한가요? 네, 구입 가능하시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페인티안 갤러리에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하면 수수료 같은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품 가격에 어느 정도나 수수료를 내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연말 전시 때 특별 전시가 될 텐데요. 그때는 작품 수수료 없이 진행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갤러리 가서 직접 그 작품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술 박사에게 물어보세요에서는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황토색을 주제로 한 둥근 얼굴을 가진 소박한 작품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연말이니까요, 더더군다나 가족의 소중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는 더 전화 안부하시면서 화기애애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미술 박사에게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있는 최영님 작가의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말 전시회가 있는데요. 27일 내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2014년도에 이제 마지막인 전시가 될 텐데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많은 참여해 주셨는데 또 더더군다나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네, 샵 2034번으로 신청 문의 주시면은 초대장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님 화백의 가족 작품은 또 페인티안 연말 전시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 문의 주시면은 궁금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술 박사에게 물어보세요. 네, 시청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02-2000번에 498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번으로 문자 메시지 주시면 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오늘에 이어서 최영님 작가의 다른 작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박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